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2월 달 시간을 토요일 날로 좀 바꿨고요. 오전 9시부터 뭐 1시간 반, 뭐 1시간, 1시간 반, 뭐 때로는 뭐 2시간, 뭐 그 정도 1시간 이상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음, 이 시스템 사고 살롱을 한번 좀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그 제가 최근에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병철 씨의 어, 관조하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음, 한병철 씨의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탐독했던 책입니다. 어, 예전에 피로 사회하고 그다음에 투명 사회인가요? 네, 투명 사회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책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읽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관조하는 삶이 새롭게 나온 지는 바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은 아니지만, 새롭게 나와서 슬쩍 봤는데 세상에 제가 나름 평소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책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 이번에도 이 책이 막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서, 즉, 낭독하면서, 낭독회로 한번 좀 풀어볼까? 그러다가 여기 계신 우리 김춘희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너무 느리다. 한 줄 한 줄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느려서 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더라. 뭐 그 맛에 낭독회도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 낭독회를 할 때 제 이야기는 안 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만 얘기 안 하면 예, 저만 이야기를 안 하면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신에 나의 이야기는, 내 생각은 미리 이렇게 글로써 남겨두면 어,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정창권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혹시나 궁금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라. 뭐 이런 식으로 백업용으로, 낭독회를 위한 백업용으로 이 글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가 좀 암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어, 교과서적으로 읽지 말고 얼마든지 딴지 걸면서 읽자. 즉 소위 비판적으로 책을 읽어보자. 그런 선을, 모범을 한번 좀 보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부제로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는 저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을 굉장히 좀 잘 사용한다고 자평을 합니다만, 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을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설명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발 인공지능을 검색 기능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대신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을 이용하시고 계속 딴지 걸면서 비판적으로 인공지능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 능력이,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겁니다. 그러한 평소에 저의 그 생각들을 이 책에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리즈로 제가, 그러니까 하나에 너무 많은 글을 담으면 읽기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좀 나름대로 짧게 끊어서 시리즈로 책을 쓰고 있는데, 매번마다 요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작품은 작가를 해고한다라는 이 표현을 꼭 염두에 두고
어떤 책이든지 읽어보세요. 뭐 이런 건데. 이게 현대 문학, 현대 예술의 큰 특징이거든요. 미술도 마찬가지고. 말하자면 작가가 뭘 의도했는지 전혀 관심 없어. 딱 이겁니다. 어, 책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뭐 미술을 그림을 뭐 회화하든 조각이든 뭔가 만들면 그건 작가의 생각이고 나는 나야. 이런 관점이 현대 예술, 현대 문화,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작가주의에서 이 독자주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주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헤아려서 뭐 정답 맞추듯이 읽지 말자. 제가 제 강의에도 썼던 내용이죠. 니체도 얘기하지 않았더냐. 어, 해석만 있다. 그래서 해석주의. 그러니까 즉 어떤 해석이 옳은 거야? 개뿔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한번 해보자.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도 이용해 본다. 현대 등반에서 과거에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뭐 에베레스트 산, 뭐 몽블란 뭐 이런 거를 요새는 되게 쉽게 올라가는 이유도 이 베이스 캠프의 역할, 베이스 캠프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예, 근데 기능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지고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 베이스 캠프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전 높아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베이스 캠프의 역할이 굉장히 더 좋아져서 기능이 좋아져서 쉽게 올라간 것처럼 굉장히 고도의 사고도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베이스 캠프 덕분에 예전에는 철학자나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대학 교수나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그런 때가 왔다.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좀 해보자. 그런 맥락에서 했어요. 그래서 예, 여기 보면 요 녹색이 제가 한 말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한 것들이 인공지능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래서 앞에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번역된 내용. 여기 옆에 있는 이미지는 그냥 제가 또 챗GPT한테 야, 이미지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는데 이 이미지가 책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요 한 줄을 읽고 내가 생각이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이 책과 저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논리 허점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게 소감을 쓴 거죠. 이야, 내용 볼까요? 우리는 돌이 구르듯이 멍청한 역할에 따라 구르는 행위자들을 점점 닮아간다. 이야, 두발 자전거를 계속 굴려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그런데 멍청하다고 가치 부여한 것은 좀 심했다. 근데 여기 따옴표가 있는 이유는 이 책에 보면 여기 이제 인용부호거든요. 이게 니체가 한 말이래요. 예, 인용부호를 이렇게 짜자가면 제가 이렇게 쓴 거죠. 니체니까 이 정도의 독서로 넘어가 줄까? 야, 근데 행위자. 여기서는 이제 무위, 없을 무자거든요. 없을 무자에 할 위자예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무위 사상이고, 이거에 반대되는 사상이 유위 사상입니다. 있을 유자에 할 위자. 그래서 도올 김여국 씨의 책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배웠었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 무위 철학과 유위 철학. 그래서 유위, 있을 유자에 할 위자를 쓰는 유위 철학의 대명사가 뭐냐? 맹자, 공자라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려면, 가정을 잘 꾸리려면, 자기의 자신을 잘 둬야 하려면, 이렇게 뭔가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 가르침, 이게 다 유의라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없을 무자의 할 위자, 무위는 도가사상, 대표적이죠. 냅둬, 냅둬. 자연이 우리의 표상이야. 뭐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위자라는 표현도 유위 철학의 그 유위, 뭔가 하려는 사람. 이 뒤에 보니까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또는 하려고 하는 사람, 행위, 행위자, 이런 표현들이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네요. 박사님의 해석에 대해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네요. 그래서 메타포의 적설성이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인공지능한테는 여기 있는 여기 참고 효율성의 딜레마 칼럼 제가 쓴 게 있거든요. 또 다양성과 잉여의 재발견 이런 칼럼을 제가 쓴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 친구한테 먼저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는 박사님의 글, 다양성과 잉여의 재발견 글에서 다루신 주체성 회복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 인공지능이 또 설레발 뜨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래요. 전반적으로 박사님의 해석은 매우 통찰력이 있으면서 접근하기 쉽게 표현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시스템 사고의 더 넓은 맥락에서 확장하시면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고 칭찬하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닭살 돋아가지고 그래서 얘기 한마디 했죠. 야야 그러지 말고 굳이 시스템 사고와 일일이 연결해서 논평할 필요는 없다. 내가 요청하면 그때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달라. 근데 솔직히 나도 인간인지라 칭찬해주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하면서 박사님의 해석이 정말 재치 있고 탁월합니다. 뭐라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읽고 제 소감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뭐라 대답하고 이게 이제 기본 포맷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인공지능이 대답한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커멘트를 달거나 딴지를 걸고 거기에 또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이런 것이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사유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자, 여기는 또 다른 글이죠. 예, 원문. 우리는 오로지 노동과 성과를 통해 삶을 지각함으로 무의를 결함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할 결함으로 여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와 이걸 이렇게 연결한다고? 자본주의의 성과주의가 가지고 온 폐해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걸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시스템 사고의 용어들을 좀 썼죠. 네, 강화 피드백, 균형 피드백, 지연, 뭐 오버슈트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선출직의 딜레마 뭐 이런 것도 썼고. 그러니까 또 설레발탄해요. 뭐 해석이 뛰어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또 요거를 인과순환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그 자체적으로 강화 피드백을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요거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소위 말하는 왼쪽 목표가 있는 어, 균형 피드백입니다. 보통은 목표와 이 현실 수준과의 차이, 갭이죠. 이 갭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해결하는 행동, 교정 행동을 하게 됩니다. 커렉티브 액션을 하게 되죠. 그것을 유위 철학에서는 행위라고 보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행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상 성과, 즉 현실 수준은 올라가요. 그러면 갭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행위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균형 피드백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니 이게 균형 피드백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 교정 행동, 행위는 왜 계속 커지지? 이거예요. 이게 저희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었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니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추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제 가설을 세운 거예요. 현실 수준, 성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 기대가, 목표가 올라가네?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저 정도 돈만 막, 저 정도의 매출만 올리면 돼. 이 매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달성하려고 무지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점점 올라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야, 매출 목표를 더 올려. 목표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갭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그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정 행동 또는 행위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계속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자전거 바퀴를 구르듯이 거기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거대한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저게 균형 피드백이라고 교과서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화 피드백이 되는 게 아닐까? 예. 교정 행동을 통해서 현실 수준이 올라간 뭐해? 그것 때문에 목표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데 따라서 저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저 빨간 선. 성과가 올라가면 만족하고 이젠 됐어 하면서 뭔가 쉬어야 되는데 교정 행동을 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고 쉴 법도 한데 왜 안 쉬지? 이거예요. 네.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이 인거순환 지도로 한번 그려본 거죠. 그래서 뭐 볼라볼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통찰력이 있대 어쩌고저쩌고 뭐. 모양새는 균형 피드백이지만 그다음에 상방 유연성 뭐 이런 얘기를 썼네요. 이런 식으로 어, 짧은 글을 읽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제가 몇 줄 적고 그걸 인공지능이 뭐라 뭐라 코멘트하고 거기다 제가 또 코멘트하면서 때로는 인과순환지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면 또 어떤 한 문장 가지고 제가 또 설레발 막 했죠. 또 이런 식으로 막 썼고 실전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미지들은 다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한 거니까 네,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쭉 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길게 한 문단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원문. 음. 어떤 건 더, 그 최근에는 그 인용하는 원문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긴 해요. 예, 처음에는 뭐 한 줄, 단어 하나 가지고 막 필 받아가지고 막 썼는데 어떨 때는 요새는 이제 한 페이지를 다 읽고 저의 소감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느려요. 저도 너무 느리더라고요. 예. 아, 여기 보니까 인과순환지도 또 나왔네요. 네, 뭐래요? 우리는 무위를 느끼는 감각을 상실해 간다. 무위는 무능도, 거부도, 한낱 활동의 부재도 아니다. 아니라 독자적인 행동이다. 능력이다. 무위는 고유한 논리, 고유한 언어,
고유한 시간성, 고유한 구조, 고유한 찬란함, 고유한 마법까지 지녔다. 무위는 약점이나 결함이 아니라 집약성이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 및 성과 사회에서 그 집약성은 지각되지도 인정받지도 못한다. 우리는 무위의 나라와 무위의 넉넉함에 접근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매미와 배짱 얘기를 하고 에포케도 나오고 네, 뭐 그렇게 그걸 또 이런 식으로 또 썼네요. 음. 그쵸. 강화 피드백에다가 균형 피드백이 있는 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없지만 뭐 그래서 분방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용들을 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또 발라발라발라 하고 있고 삶의 강렬함에 초래하는 분방함에 대해서 추가로 적은 나의 생각. 그래서 재즈, 블루스가 낯설다. 뭐 기타 등등 역설적이다. 또 이렇게 됐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글을 읽으시면 이거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채팅창에도 올려놓긴 할 테니까 네, 우리 은하 씨 한번 보시고요. 네. 그러면 아- 아마 웹에서 보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작가의 다음 글, 다음 글, 다음 글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1번 할 걸 그랬구나. 이게 1번. 지금 그렇죠. 이게 1번. 1번부터. 그러면 이제 어, 책을 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제가 책의 원문을 제가 계속 어,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는데 아마 궁금해서 못 견딜 거예요. 책을 사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김춘희 선생님은 책을 사셨고,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되고, 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보실 수가 있고,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의 태도, 저의 그 사용 방법, 또 보실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또 추가적인 지식들도 보실 수가 있고, 가끔 가다가 제가 대놓고 시스템 사고 관점으로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또 시스템 사고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 뭐 저의 생각을 음, 좀 부끄럽지만 그냥 낱낱이 좀 까발려 본 거거든요. 한 번쯤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재밌게 보세요. 예, 그냥 이렇게 와 이렇게 이런 생각도 했다고 웃기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금 아까 그 인과순환제도 뭐 목표가 있고 현실 수준을 그거 계획으로 표현한 음, 거 그 있잖아요. 음, 그게 균형 피드백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강화된다. 목표가 자꾸 올라간다. 그 전반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인과순환제도 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수긍이 이제 가기도 하는데 또 제가 언뜻 제가 들은 생각이 왜 우리 아키타입 중에 음, 목표 침식, 음, 표류 뭐 이런 거 네, 네,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봤을 때 그럴 때에 그때의 목표는 타협의 대상인 거죠. 어, 어, 어떤 목표가 너무 회사에서 목표가 너무 높아서 그걸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질문 잘 하셨는데
음, 짜잔. 써라. 안 되나? 안 되나? 아. 여기서, 볼까요? 그러면, 짜잔. 남병철의 인과순환지도. 어? 없나? 아, 그건 없네. 예. 아, 사실은 이 갭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목표 침식 아키타입에서는. 뭐냐, 갭이 있을,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성과를 올려야죠. 그게 바로 교정 행동인데 또 다른 방법은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갭이 높으면 높을수록 목표를 아예 낮추는 작업인 거예요. 음, 예. 예컨대 목표가 너무, 그러니까 눈만 살짝 질끈 감으면 에브리바디 해피.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목표를 타협하는 모습일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음, 이게 그러니까 음. 개인적으로 뭐 살 빼는 목표를 정했는데 살다 보니 잘 안 돼서 그 목표 자체를 작게 그러니까, 낮게 잡는 네, 그런 케이스 같은 뭐 경우도 공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이제 사례로 든 거 강의할 때 이 목표 침식 아키타입의 사례를 뭘 들었냐면, 그 문재인 정권이 처음 등장할 때, 이 이전 정권의 부패한 장관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고위 공직자들의 선발 기준을 높여야 네. 된다라는 되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어. 음,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 뭐 했냐? 선발 기준을 낮췄어요. 예. 세상에. 예. 실제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사례로 들었었죠.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해피. 왜냐하면 이 갭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 수준, 즉 고위공직 그러니까 명망 있고 윤리적으로도 능력 있고 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왜 없겠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여기 여기서 사실은 딜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 딜레이를 못 참는 거지. 사회적으로 시간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빠른 해결책으로 목표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의 침식 아키타입에서는 대부분 실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요 화살표에 지연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짐 떠넘기기 아키타입처럼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건 좋은데 시간이 걸려. 따라서 빠른 해결책 위에 있는 거 빠른 해결책을 하자라면서 자꾸 그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음, 그래서 음, 목표와의 침식, 목표와의 목표 타협 아키타입은 정확하게 이 짐 떠넘기기 아키타입 그 다음 버전인 거예요. 음. 답이 나와요. 타협점이 있을 때 목표 침식과 연결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이 갭, 목표와 현실과의 갭이 있어요. 이 갭을 네. 메꾸기 위한 방법은 대표적인 게 근본적인 처방으로서 현실수를 높여야 되는데, 근데 이 시간 지연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목표를 낮추는 행위는 되게 빨라. 낮추면 되니까. 빠른 해결책으로 작용하게 되더라.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아키타입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인과순환지도는 뭐라 그래야 되나? 기본 전제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 그 다른, 스토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르다고 봐야 스토리가. 돼. 예컨대
이 화면에 보이는 스토리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 목표를 타협할 생각을 못하고 목표 달성을 아등바등 애를 쓰는 모습인 거죠. 네. 어. 그래서 기껏 달성했는데 달성하려고 뭔가 다가서면 교정 행동, 행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안 줄어들고 계속 더 높은 행동을 하냐? 왜 그러지? 왜? 그거를 보여준 거죠. 알고 보니 목표가 계속 올라가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음, 이제 나중에 깨달아서 목표를 타협을 하든지, 예. 그러니까 목표를 낮추든지, 또는 뭐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 말씀하시니까 더 이게 풍성하게 지네요. 그러니까 음, 목표와의 타협 아키타입에서는 목표로 가는 화살표가 갭에서 와요. 갭이 커지면 목표와의 타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표가 낮아지는,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 근데 여기에서는 현실이 높아지면 목표가 올라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타협하려는 태도와 하나는 더 많이 하려 하는 태도. 예, 그래서 어떤 한 변수에 대해서 어, 충분히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그렇게 방향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어,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보면, 어, 화살표가 하나만 있지 않다. 화살표가 뻗어나가는 것도 하나만 뻗어나가지 않을 뿐더러 화살표가 들어오는 것, 즉 영향을 받는 것도 하나만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시그 미팅에서 그 말씀 중에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하셨, 하셨었는데, 엘렌인가? 하여튼간, 저 스토리텔링이 뭘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아, 인과순환지도에서도 계속 지난 여름에 제가 그 인트로덕터리 코스에서 그 강사분이 계속 스토리텔링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나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야. 그거 아닐 그게 아닐 그거, 거예요. 그거 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어딜까요? 쌀사라 보세로까? 감염병. 감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 더 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에 대한 스토리 하니까 이거에 대한 또 추가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 하니까 아, 이거에 대한 스토리. 이, 클릭하면 이 모델이 빌드업 되면서 추가되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기능이 이 스텔라에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까지 해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네네. 이런 거를 한번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잘 어, 모르겠고. 이걸 하면 학생들이 직접 누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참고서처럼 보는 거죠. 어, 네. 그래서 그래서 모델링 이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고 싶은데 아무튼. 은하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일단은
그 무의사상하고 유의사상 자체가 저한테는 아직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아, 하고, 네,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영역이라서 음, 다소 생소하기는 한데요. 나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 덕분에 그 계기로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쪽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지 뭔가 생각이 트이고 말을 할 거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제가 떠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또 뭐라 뭐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병철 씨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놓고 무의 철학은 뭐고 유의 철학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가랑비 옷 젖듯이 그냥 쭉 설명하고 있어서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도가사상, 노자와 장자의 철학에서 중심으로 답니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인위적인 행위를 최소화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 인위적인 제도나 규범이 오히려 사회와 인간의 본성을 해친다는 주장. 음, 그러니까 음, 그 카운, 카운터 인투이티브 오케이. 반면에 유의 철학은 주로 육아 사상에서 예와 인, 그렇죠? 적극적인 행위와 실천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한다. 뭐,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과 의지를 통해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자, 이거를 뭐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같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같은 질문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까요? 음, 인간의 행위와 자연의 조화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하는 두 가지 사회 방식이다. 비행위란 표현 또 나오네요, 그죠? 네, 얘는 한병철의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행위란 단어가 한병철의 고유 표현은 아닌 거죠. 음, 무위라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의미지만 철학적으로는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행위를 뜻한다. 음, 그렇죠. 인간이 억지로 개입하여 자연 질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는 태도. 노조와 장자. 주요 사성은 노자, 장자, 뭐 어쩌고저쩌고. 실전적인 흐름. 게으름이 아니다. 아, 자연의 질서에 그럴싸한 태도다. 강물에 흘러가듯 어쩌죠. 무위지치. 예, 정치 통치 개념에서도 이것이 있다. 이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는 무위 철학을 균형 피드백으로 보는 관점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파동이 있어, 오케이. 근데 거기서 더 액션을 취하면 파동이 더 커진다니까. 냅둬야 돼. 때로는 기다림도 해결책이 될 수 있어. 라는 게 균형 피드백의 특징이에요. 음. 반면 강화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exponential growth, exponential decay, 즉 생성과 소멸을 얘기합니다. 강화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위 철학은 기본적으로 강화 피드백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시스템 사 관점에서는 네. 유위란 행동을 한다는 의미로 적극적인 개입, 개입을 해야 하잖아요. 변화를 시키는 태도다. 공자, 맹자, 뭐 그런 얘기죠. 유위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학습, 더 나은 사례, 유위지치, 어, 유위로서 통치한다. 그런 뜻이네요. 음. 교육체계 이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의리와 유리를 강조하고 딱 보면 사실은 유위 철학의 관점이 교육용으로 쓰기 좋아요. 체계가 있게 되거든요. 무위 철학의 관점은 체계를 잡기가 애매할걸? 어, 교육할 거리도 별로 없고
근데 유위는 잘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밟고.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은 음, 바로 요 유위로서 통치를, 즉 통치란 개념은 뭐 이, 이, 그 뭐죠? 그 가정을 잘 하고 수신제가 수신제가, 수신제가 음, 치국 평천하. 수신 제가 치국 이게 다 치잖아 치. 그러니까 내 몸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유위를 우리는 많이 학습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위 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제가 그 웬만해서는 인공지능을 이런 식으로 검색 기능을 사용을 잘 안 해요.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인데 제가 다른 사람들 보여줄 때는 일부러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죠. 그러면 두 가지 인공지능이 대답한 것 중에서 최소한의 공통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좀 어, 신뢰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딱 그 정도 느낌? 재밌을 거예요. 예, 이 사상을 유위와 무위로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좀 접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또 코멘트 있으세요? 그 교육에 그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니까 유비 철학 관점이 이제 교육과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이 저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김춘혜 그러다 선생님이 보니 여태까지 학생들 했던 게 그거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나치게 아이들의 어떤 본성 그거에 맞추지 못하고 좀 억지로 좀 아이들을 끌고 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는 더욱 안 좋게 이제 더 경쟁으로 그렇게 치닫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에 이제 반작용으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 음, 개성을 음, 키워줘라. 그래서 이제 음, 혁신교육이 그렇게 부르짖고 나온 음, 음, 거죠. 음, 그러고 지금 제가 그 왜 미국의 그 서든베리 스쿨, 그러니까 그 서머 스쿨처럼 음. 그 서든베리 학교가 아이들을 그래요? 음. 학교라는 그 학교라는 장소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없대요, 교육과정이. 그냥 아이들이 오는데 그냥 아이들 그냥 알아서 노는 거래요. 오랜 기간. 거의 초등 내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이제 이렇게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뭐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때가 되면, 그죠? 때가 네, 되면. 때가 되면 근데 이제 그게 그 종단 연구를 했을 때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무의철학 그렇죠. 그런 그렇죠. 관점이겠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음, 불안해요.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불안하지. 왜 음, 이때는 요 정도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못 기다려요. 음. 근데 그걸 불안해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려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 네, 네, 맞아요. 안 네. 그러면 계속 흔들려요. 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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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하는 거를 말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논리로 철학적인 관점이 있어야만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교사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거를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점점 그게 많이 느껴지고 그랬을 때
아이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그렇게 교사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요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의 철학은 사실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의 사상과 문화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요. 개입을 해야 하니까. 개입을 왜 해? 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아, 그 더 나은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됩니다. 더 나은 게 있는 거구나. 더 나은 삶,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사회가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갭이 있잖아요. 갭이 나오죠. 따라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교육에 연결될 때는 아이들은 깡통이야.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채워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요. 이게 서양 철학에서는 소위 칸트 이전에 그러니까 이데아론, 이상적인 것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완전히 연결이 돼요. 따라서 아이들은 무지한 동물들이야. 따라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가르쳐야 돼. 끌고 가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에듀케이션의 에듀가 이끌어내는 거란 뜻이라며요. 그죠? 예, 예. 예. 원래 아이들은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을 발현되게끔 해주면 되는 거야 라는 관점하고 대척점을 이루는 거죠. 예, 예. 그 제가 시스템 사고를 얘기할 때 본 시스템 띵커라는 표현 쓰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기회가 없을 뿐이다.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무위 관점 또는 이제 에듀케이션 관점에서 흘러나왔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뿌리 깊어요. 뿌리 깊고 그만큼 이것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assumption들이에요. 우리의 멘탈 모델에 깊게 있어요. 이 멘탈 모델을 흔들지 않은 한 이 시스템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그래서 철학은 이 좀 그러니까 지금 정은아 씨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들이다 보니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거친 밥을 끝까지 씹어 먹는 듯한 느낌을 줘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그 정도로 해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우리의 멘탈 모델을 흔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좀, 다양스러운 게, 제가 올해 작년 학교에 안 있으러가지고, 그 새로운 교육과정 2022에서 초등 1, 2학년이 이제 지난 2024학년도에 적용이 됐고, 올해 25년에는 3, 4학년하고, 내년에 이제 5, 6학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1, 2학년 교과 과정에 되게 지금 이런 철학적인 사유를 할 여지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굉장히 멘붕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잘 방향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교사들이 동일하게 문제 제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딱 던져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각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2022 개정교육에 집어넣어서 일선에서는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이 갭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럴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목표와의 타협이 생길 겁니다. 그 교육 과정을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슬쩍 변형시켜서
평가하기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게 하려는 노력이 슬쩍 또 나오게 될 거예요. 뭐 그러면서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예 가는 거죠 뭐. 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조급하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떠셨습니까? 정은아님 혹시 또 떠오르는 생각도 있어요? 그 김춘희 선생님 그 서든베리 스쿨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그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정말 철학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맞을 것 같은 게, 저는 아이를 키우는 어, 입장에서 어 애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놔둘 수가 없거든요. 음, 그게 이제 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막 그런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놀다가 나중에 이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에는 이미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정말 남들이 6년 동안 해온 거를 한꺼번에 다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약간 그런 한계가 느껴지는 경험이 있어서,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해도 너 이거 해야 돼. 지금 해야 될 거 그러니까 해야 돼.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려면 사회적인 시스템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페이스로 나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렇지, 뭔가 세팅된 길이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내 페이스로 갈 수 있는데,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아이가 너 페이스대로 가 이렇게 기다려주기에는, 여기서 살면 그건 안 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민을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진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애를 키웠던 입장에서 또 같이 지켜보면 사실은 나중에 몰아서 공부한 그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몰아서 초조한 마음에서 몰아서 공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마 몰입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계기가 어떻게 돼서든지 상관없이 몰입을 한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고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학습 능력이 확 생기는 순간들이거든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습 속도가 다 다른데,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른데, 비선형적으로 다 성장하는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뭔가 하게 된다면 절대로 몰입이 안 생겨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몰입의 경험이 없이 그냥 꾸역꾸역 그 단계의 학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놀다가도,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몰입이 생겨서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변수가 뭐가 들어가냐면,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사실 공부에 늦바람 들어도 얼마든지, 어, 학력 세탁할 수가 있고요. 학력 세탁 가능합니다. 석사, 박사 들어가면서 좋은 데 가도 돼요. 얼마든지. 이게 또 다른 현실이에요. 왜? 대학교마다 석사, 박사가 없어서 난리예요. 얼마든지 학력 세탁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학부나 대학원 어디 나왔냐가 무색할 정도로 이미 사회에서는 학력 안 봐요.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보험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그걸 철학적을 다 떠나서 그에 대한 이 사회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이건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건 뭐 나 철학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이건 안 해도 돼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않은 한 제가 말한 내용들이 사실 딴 사람은 모르겠고 내 자식한테는 적용하기는 아직은 좀 거시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학력 세탁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학력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인생 길게 놓고 보면 사실 몰입의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 몰입의 순간을 절대 타협하지 마시라. 음, 진짜로, 진짜로. 놀면서 몰입을 하든 공부하면서 하든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인생 길게 놓고 보면 그 제 나이에 제가 이제 50 중반 넘어섰잖아요. 이제 슬슬 제 주위에 이제 동년배들이 은퇴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50대 말부터 60대, 70대 가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60대의 멋진 인생을 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말로. 50대의 멋진 인생을 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회사에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지. 자기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키워야 되지? 그걸 어디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배워야 돼요. 몰입의 경험을 통해서,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인생 이겨놓고 보면, 진짜, 네.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런 철학, 예, 그래서 이런 철학적 몰입의 좀 경험이, 물러나게 해주죠. 예, 몰입의 경험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누가 얘기했는지 지금 찾아보다가 하여튼간,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럴 네,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렸을 때는 대자연 속에서 놀아보는 그러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 공부에 늦바람이 불었던 것들은 다 제 생각이 났어요. 네, 그건 뭐, 공부에 늦바람이 들어서 그런데 에, 어느 때보다 행복한 거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들 어, 좀, 좀 내버려둔 타입이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좀 걱정스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냥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하여튼간 부모님이 좀, 생각이 확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아요. 저는 근데, 몰입의 순간이 있었는데 음, 즐겁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기간이. 괴로운 모랩이었나 보지? 네, 너무 음,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물려주고 싶어요. 아, 오케이. 근데 몰입은 사실은 몰입의 과정, 그러니까 몰입까지 가기까지는 괴롭지만 몰입하는 단계는 무아지경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오케이.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네요. 그래, 오늘은 뭐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죠. 네.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쓴 관조하는 삶이라는 철학책. 대중서로 만든 책이고요. 네, 그래서 번역도 뭐 잘 된 것 같아요. 한번 좀 이런 책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생각하게 만들고 한 발짝 물러나서 보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음,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뭐 재미삼아 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예, 곁눈질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에는 뭐 계속 9시부터 토요일 날 9시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예. 다음 주부터 이거를 읽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 명차 얘기는 안 하고 딴 이야기, 딴 이야기.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미리 알려주셔도 되고 그때그때마다 주제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그 이거 만만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하려다 못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환경과 관련된 신문 칼럼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는데 하다가 말았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마무리 못해서 하려다가 요거요. 신문 칼럼과 있는 시스템 사고 2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아, 요 인과순환지도까지 그렸었고 처음에 요거 이게 첫 번째 1탄 했을 때 했던 인과순환지도고 두 번째 2탄 했을 때 인과순환지도. 하지만 이것이 다 요 칼럼에서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요거. 요거에 그래서 뒷부분이 마무리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이 기후 정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요 칼럼은 끝까지 한번 좀 가보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요거를 마무리할지 아니면 한 번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시작해서 이야기를 좀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인과순환 지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한번 좀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교수님 얘기하신 인공지능, 뭐지? 무슨 콜이었나? 뭐, 하여튼 무슨 아티클이 있었는데,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하시면서 여기 안내를 하셨었는데요. 그래요? 그런 거 있었나요? 아무튼, 뭐지? 어, 인공지능? 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원래. 아닐걸요? 아, 어, 그, 무슨 뭐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으셨던데. 아, 그거는 그 로마 카톨릭이 인공지능 윤리 백서를 한 게 있다. 요거 로마 아, 예, 예. 교황청에 인공지능 윤리 백서가 있다. 아, 네, 그래서 저거 하신다. 알고나 계셔라는 딱 그 정도 였던 알고나 것 있어라. 같아요. 근데 네. 오늘 보니까 또 이런 비슷한 거 어디더라? 어디서 그러니까 뭐 했던데?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이제 인문학을 강조한 이유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아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인공지능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인간이 해야 된다. 바라 말이지. 로마 교황청이 나서서 인공지능은 이 정도 해야 돼. 인공지능한테는 우리가 이러한 윤리의식을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결국 이런 역할은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 근데 이런 가치 판단은 인문학에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 만세를 외친 내용이에요. 음, 어, 그, 그러니까 그런 류이긴 한데요. 인공지능과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휴먼 인텔리전스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런 관련한 아티클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또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나오겠죠. 네, 앞으로 아무튼, 네,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뭐, 아직은 저 별 관심 없어요. 뭐, 그러려니, 당연히 음, 나오겠죠. 당연히. 뭐, 그 정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